자, 10월 6일이고요. 어제 그 시간이 다 돼서 중단됐었던 그 영화 추천 관련된 예제부터 이제 이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KNN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예제였는데요. 그 사이킷 런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했지만 GPU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전히 CPU 성능에 따라서 속도가 좌지우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그래픽 카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컴퓨터 기본 성능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거는 그냥 뭐 사실 뭐 GPU건 CPU건 컴퓨터 비싸면 장땡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특히 머신러닝 들어와서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예제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집에서 돌릴 때랑 여기 학원 갖고 나와서 돌릴 때 속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경우, 심지어는 돌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춰버리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요 예제는 그냥 정확도는 좀 포기하고 데이터를 대고 잘라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해서 가져온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필드 나가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고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일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겁나 좋은 컴퓨터를 사주느냐? 아쉽게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용량의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마 지금쯤 되면은 우리 도대체 도커 왜 배운 건가 하는 생각 하시는 분도 더러 계실 거예요. 나중에 회사 가보세요.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 직원한테 부여하는 데스크탑, 사무용 컴퓨터, 더군다나 데이터 분석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고사양의 컴퓨터는 지급을 잘 안 해요. 가장 고사양의 컴퓨터를 지급받는 직군은 3D 개발자들이에요. 사실 뭐 데이터 쪽은 일반 사무용 컴퓨터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학원에 있는 컴퓨터랑 아마 사양 차이가 크게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일 어떻게 해? 그럼 고용량 데이터는? 자, 컴퓨터가 엄청 비싼 거는 뭐 1,000만 원대에서부터 뭐 몇 억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구비하기가 힘드니까 그 컴퓨터를 임대를 해요. 보통 이거를 호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이제 임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어디인가 누군가는 이제 겁나 좋은 컴퓨터를 또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소유권이 좀 애매해지잖아요. 리스처럼. 뭐 자동차 리스나 아니면 정수기 렌탈 같이 다 쓰고 나면은 그 소유권이 좀 애매해지잖아요. 이미 중고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요즘 그 특히 빅데이터 이슈가 생긴 이후에 컴퓨터 임대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컴퓨터가 뭐 한 1억 정도의 성능을 갖는 컴퓨터다라고 하면 어떤 돈 많은 회사가 1억짜리 컴퓨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10억짜리 컴퓨터를 준비를 해요. 이거를 통째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면은 얘네는 수지타산이 안 맞겠죠. 비유하기 쉽게 여기다가 도커를 깔아요. 도커를 깔았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 컴퓨터 안에 가상의 컴퓨터를 심어 놓는 거였어요. 그러면 10억짜리 컴퓨터에 여기에 가상으로 컴퓨터를 넣는다라고 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성능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10개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8개, 9개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한 8개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8개 회사에 임대가 가능하죠. 근데 도커는 장점이 뭐냐면은 내가 쓰고서 볼일 다 봤으면은 그 이미지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거를 임대해서 다 쓰고 나서 다 봤으면은 이거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미지 만들어서 그 다음 회사한테 임대가 가능한 거죠. 훨씬 운영하는 이 임대 사업을 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는 모델이라고요.
지금 말한 거를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주 고객사는요, 데이터 분석 회사들이에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사양의 컴퓨터가 잠깐 필요할 때. 그래서 얘네들 요금제가 분단위 계산이에요. 컴퓨터 임대 시간을 분단위로 계산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존 웹 서비스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두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그 클라우드 컴퓨팅, 그 데이터 분석 회사들이 좋아하는 회사고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얘네들한테 컴퓨터를 빌려서 데이터 여기다 다 업로드 시키고 씁니다. 문제는 윈도우 환경은 절대 아니에요. 리눅스 환경이지. 그래서 아마 필드 나가면은 리눅스 조금 다뤄본 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대용량 데이터는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번에 분석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내가 하는 분석을 샘플로 돌렸을 때, 샘플 코드를 돌렸을 때 내 컴퓨터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봐서 겁나 느리네. 컴퓨터 좋은 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위에 결제 올릴 때 그렇게는 못 올리잖아. 보고서에다가 겁나 느립니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킷런에서 제공하는 도구 중에 분석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하는 도구가 있어요. CPU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지금 메모리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가령 예를 들면은 어저께 드렸던 그 넷플릭스 유저 레이팅 데이터는요.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컴퓨터에서 메모리를 300메가씩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3개만 복사하면은 벌써 거의 기가급으로 노니까 여기 학원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량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요 연습 문제 어제 했던 거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 성능 평가. 여기서 말하는 성능 평가는 분석의 당위성이 아니라 진짜 하드웨어로서의 성능 평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이클런이 다른 애들보다 잘 돼 있는 게 그런 도구 같은 기능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군집으로 넘어갈 겁니다. 참고로 데이터 분석 회사들은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 AWS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더 좋아라 해요. 실제로 필드에서 콜앱 쓰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그래서 예전에 정리해 놓으셨던 그 리눅스 명령어들이 있으면은 그거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세요. 진짜 나중에 되게 큰 도움 될 때가 올 거예요. 자, 코드 베이스는 이제 어저께 잡아놨고요. 이제 시간 어떻게든 이제 결과 값이 나오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거의 10분의 1 미만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짚어드릴 부분은 어떤 근거로 데이터를 줄였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적당히 이제 학습된 모델이 나왔으면은 이제 그 이후에 후속 처리는 이미 앞에 다른 예제들을 통해서 몇 번 봤기 때문에 후속 처리는 그냥 단계만 텍스트로 적어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가져온 패키지는 이제 어제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이제 추천과 관련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건데 추천 알고리즘이죠. 근데 추천의 방법이 KNN 하나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추천 방법 알고리즘은 굉장히 많아요. 가장 단순무식한 방법은 상관계수를 다 구하는 거예요. 상관계수를 구해서 상관계수가 높은 애들을 그 코사인 그래프를 넣어갖고 그걸로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하드코어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지 곡선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KNN 방법이고요. 그리고 KNN 다음에 그 등장한 게 그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협업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건가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그리고 머신러닝 다루면서는 보통 소개를 안 하는 패키지인데 그 파이썬 패키지 중에 그냥 그것들만 모아서 추천 알고리즘만 따로 구현해 놓은 패키지도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건 그 추천 알고리즘만 구현해 놓은 별도의 그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비슷한 걸로는 우리 시계열 분석했었죠. 우리가 했었던 시계열 분석은 그냥 보편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한 체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 책 딱 피면은 그 앞장에 나오는 이론들하고 비슷한 단어들이 겹치는.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시계열 분석을 하면은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어요. 걔가 정확도가 거의 사기급이래요. 저도 직접 써보지는 않았어요. 네, 대체로 이제 걔가 좀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일단 그 주류에서 약간 벗어난 서드 파티 업체들이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 쭉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뭐 데이터 가져왔던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별점 데이터까지도 동일하게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데이터의 개수 자체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건이 넘어가는 데이터고요. 그래서 어제 로딩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 컴퓨터에서 거의 400메가가량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두 번만 복사하면 1기가가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로딩한 다음에 조금 느리다 싶으면은 그 인포 함수를 가끔 호출을 해보세요. 그 인포 함수의 용도를 거의 대부분 요거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근데 저는 인포 함수를 이거 보는 용도로 안 써요. 이거 확인하려고 써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 내 컴퓨터에서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보통 일반적인 데스크탑에서 300메가 넘어가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소비하는 메모리가 거의 3D 게임 돌리는 것보다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자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자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밑에부터는 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서 코드를 좀 만들어 넣은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영화하고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별점, 그리고 이거를 추천한 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상위 100건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자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추천을 많이 받은 영화만 추려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가 인기가 있는 걸 테니까 인기 있는 거 위주로 추천해 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려내기 위해서 코드를 좀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무비 아이디하고 유저 아이디. 여기서는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건 두 번째 필드는 유저 아이디를 가져오건 레이팅을 가져오건 상관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필드를 두 개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무비 아이디가 똑같은 것끼리 묶어버려요. 그룹 바이로. 그럼 얘네끼리 한 그룹으로 묶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필드를 카운트를 했어요. 카운트를 하면은 각 영화별로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건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를 취하게 되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따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룹 바이에서 카운트만 딱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원본 컬럼 이름이 유저 아이디였기 때문에 그냥 유저 아이디라고 나오는 거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의미는 뭐겠어요? 3번 영화가 1524건의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점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냥 추천받은 건수만 추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집계를 해봤어요. 전처리 과정에서. 이거를 그냥 확인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자, 유저 아이디가 추천 건수라고 했죠, 지금? 추천 건수. 왜냐면 카운트를 했으니까요. 카운트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추천 건수에 대해서 역순으로 정렬을 했어요. 높은 순으로. 그러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영화가 요거래요. 이게 무슨 영화인지는 요 값을 가지고 별도로 가져온 데이터 프레임 중에 맨 위에 이 무비라는 그 데이터가 따로 있었죠. 여기서 요 무비 아이디로 웨얼절 걸어서 서칭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조인을 걸어서 두 개 테이블을 병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가뜩이나 지금 메모리 간당간당한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학원 컴퓨터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다 쳐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쭉 순서대로 놔야 된 거죠.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냥 선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건수가 가장 많은 거는 여기, 그 다음 거는 여기, 뭐 그 다음 거는 여기, 그 다음 거는 여기, 뭐 이렇게 해서 그 추천수가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X축은? 이때 X축은 뭘로 잡아야 될까? 이거요? 그러면 첫 번째 점은 앞에 있고 두 번째 점은 저기 뒤에 있고 그 다음 점은 더 뒤에 있고 갑자기 얘는 맨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를 X축으로 잡으면 위치가 들쭉날쭉해져요. 아니요, 그냥 순서대로요. 정렬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여기부터 0, 1, 아니면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순서대로 X축을 잡아요. 그러면 큰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영화의 추천 순위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시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로 그래프를 그릴 때 데이터는 GDF로 잡고요. Y축은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는 지금 추천 건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1부터 인덱스의 길이 플러스 1로요. 그냥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굳이 정렬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데이터 정렬을 왜 했는지는 그 체킹을 염두를 해두세요. 보통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거를 보통 앞부분에 공부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처리를 얘기하는 게 목적이니까 데이터 자체가 그냥 마구잡이로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 전처리가 되니까요. 근데 분석이나 아니면은 그 머신러닝이 들어오고 나면은 전처리 과정은 거의 생략하고 그 주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제시되는 데이터 자체가 잘 정리정돈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앞부분 전처리 과정이 좀 가물가물해져. 근데 캐글 데이터는 그 경진 내용, 문제 요구 사항 중에 전처리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캐글 데이터를 쓸 때는 이제 전처리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게 많이 될 때가 커요. 요거는 제 나름대로 구상해온 전처리예요. 제가 구상한 목적에 맞게. 일단 정확도는 배제하고 어떻게든 단시간 안에 결과를 뽑아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추천수가 많은 양상대로 나열하면은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Y축이 유저 아이디고요. 얘가 추천 건수라고 그랬죠. 이게 Y축이니까 이게 추천 건수예요. 추천 건수가 두드러지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나름대로 정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주관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크게 세 포인트를 후보로 잡았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요 지점, 한 중간쯤인 요 지점. 그래서 적당히 이제 요 Y축하고 경계를 내렸을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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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요 중에 하나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천수가 일정 건수 이상인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근거를 잡은 거고요. 대신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는 줄어요. 확 줄어요. 대신에 정확도는 곤두박질 치겠죠. 이 분석 모델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전체 데이터로 돌렸을 때 정확도가 한 45%에서 65% 사이로 나왔었어요. 그 스코어가. 근데 데이터를 추리고 나서 다시 해보, 처음에는 다 돌렸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추리고 나서 다시 해보니까 거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스코어가 뚝 떨어져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결과를 보는 절차가 중요한 거지, 안 되는 머신 성능, 하드웨어 성능 갖다가 끙끙대면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텐서플로우로 충분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런 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이제 변수를 선정할 때 그 원본 데이터 프레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계하고 저렇게 집계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런 시각화 자료를 제시하시면 더 좋아요. 이러한 거를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이 변수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선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집계해 놓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죠. 여기서 이 건수 그냥 편의상 UI라고 칭할게요. UI가 내가 지정한 추천수보다 큰 거를 풀이면 여기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필터가 되겠죠. 뭐 대충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이 무비 아이디를 뽑아요. 그럼 일정 건수 이상을 받은 영화들의 일련 번호 목록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분석할 데이터가 이건가요? 이게 본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본체에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만 뽑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이어트를 쫙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이 GDF에서 유저 아이디 건수가 8만 건을 넘어가는 데이터만 뽑아냈어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결측치들이 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롭 NA로 결측치까지 날린 결과물을 이제 가져왔고요. 이 Fab Movie DF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 ID 값, 요 ID 값만 가지고 필터링을 겁니다. 자, 오리진 레이팅, 원본 별점 테이블에서 무비 아이디 컬럼이 내가 선정한 항목, 여기에서 인덱스를 준 이유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가 지금 영화 1년 번호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인덱스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내가 선정한 영화 1년 번호라고요. 리스트가 됐건 시리즈가 됐건 상관없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데이터 프레임이 is in,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리스트나 시리즈 혹은 numpy 배열을 주면은 그 원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만 한꺼번에 걸러요. 그러니까 여기 인덱스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괄호 안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연속형 자료용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영화 데이터만 필터링이 됩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실행 시간이 1초 미만으로 줄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전체 데이터 건수는 뭐 한 100만 건으로 줄긴 하는, 100만 건 정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1000만 건 넘는 데이터를 100만 건대로 줄였다는 거는 거의 10분의 1만 취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어제 맨 처음 코드로 이어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수업했던 코드로. 각각의 회원별로 어떤 영화에 평점을 내렸는지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본 적이 없는 영화는 별점을 준 적이 없으니까 NAN으로 떨어지는데, KNN 분류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필드에 만약에 문자열이 들어있거나 결칙치가 들어있으면 실행하다 에러 나요. 전부 다 숫자로 때려 박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성별, 국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라벨링을 다 해야 돼요. 더미 데이터 아닙니다. 그냥 라벨링입니다. 더미 데이터는 보통 회귀 분석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0으로 바꿉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어제 코드 이어가시면 돼요. 중간 부분에 추가된 부분을 좀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0으로 바꾸고 이걸로 분류 모델 만들었어요. X, Y로 나누는 거는 따로 정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들은 종속 변수가 컬럼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인덱스 자체가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X, Y를 따로 나누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독립 변수에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주면은 이 안에 있는 컬럼들만 갖다 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종속 변수가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돌리면 쭉 추천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스코어는 아까 말했다시피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도 이거는 무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진행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임의의 사용자 데이터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정된 영화들이 이거잖아요. 요 영화들 중에서 몇 개를 무작위로 별점을 부여한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의의 데이터를 위에서 만든 모델에서 부여해서 또 예측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예측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측값 주변에 이웃한 데이터를 뽑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나랑 비슷한 영화들의 평점을 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근접한 이웃 데이터.
그러면 그 이웃 데이터의 회원번호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각각 별점을 어떤 영화에 줬는지 조회해서 추천 데이터로 제시하면 돼요. 물론 이전에 내가 안 본 것만 제시하면 더 좋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추천 알고리즘이에요. 정확도가 높으면 물론 좋겠지만 추천은 마음에 안 들면 말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추천 알고리즘은 정확도에 크게 의의를 안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한 50%만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보통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예제 데이터들은 정확도가 어마무시하게 높게 나와요. 근데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분류 정확도 100%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쓰는 데이터들은 보통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0에서 60%만 넘게 나와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통 여깁니다. 의학 분야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수업에서 나오는 분류 정확도에 너무 그거랑 비교하지 마세요. 실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진짜 수집해서 겪게 되는 데이터들은 정확도가 이것만 나와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특히 정확도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분야가 스포츠 분야예요. 스포츠 데이터는 진짜 50%만 넘어도 되게 잘했다고 봐요. 특히 승패 예측하는 거. 자, 요거는 그냥 어저께 진행했던 거에 중간에 추가된 부분들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처리 부분에 조금 힘을 실어 놓은 코드니까 중간에 잘못된, 수정된 부분만 어제 실습하셨던 거랑 비교하셔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성능 체크 기능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분류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 분집. 자, 일단 여기서 녹화를 중단.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데이터셋은 익숙한 데이터셋,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해 이제 KNN 방식 KNN과 그 다음에 KNN 전 단계 알고리즘이 있어요. 나이브 베이즈라는 수학적인 이론을 적용한 분석 모델이 있는데 이 분석 모델 두 개를 통해 각각 분류 모델을 구현하고 두 모델의 하드웨어적 성능을 비교해보는 실험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필요한 패키지부터 참조해보죠. 일단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어제 썼던 마지막 코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놓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신에 리드 CSV 말고 여기만 리드 엑셀로 바꾸세요. 자, 교차 검증까지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차 검증 관련 패키지는 제거했어요.
자, 근데 이제 나이브 베이지라고 하는 분석 모델을 한번 더 써보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적으로 임포트 할게요. from sklearn 나이브 베이즈에 가우시안 MB라고 하는 애를 추가적으로 임포트 하세요. KNN보다 더 기초 레벨의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요 예제에서 곁들여서 소개할게요. 자, 이 가우시안 MB 얘는 이제 주로 연속형 변수에서 쓰는 애예요. 이제 나이브 베이지라고 하는 패키지는 얘가 하위 기능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소개할 단원이 따로 뒷부분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가우시안 MB 같은 경우는 연속형 변수를 분류할 때 써요.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카테고리컬 MB라는 클래스가 또 있고요. 그리고 빈도수를 분류하기 위해서 멀티 노멀 MB라는 애가 또 있어요. 써드릴까요? 자, 가우시안 MB는 연속형 변수, 그 다음에 카테고리컬 MB는 범주형 변수, 마지막으로 멀티노멀 MB는 다항 분포. 그냥 보통 범주형이라고 해요, 이거. 아니다. 얘는 빈도수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는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소개할 겁니다. 자, 이제 뭐 하나 할 때마다 매번 임포트 하는 게 조금 귀찮아지기 시작한다면 별도의 파이썬 파일을 하나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 파이썬 파일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임포트문만 다 넣으세요. 그리고 주피터에서는 이 파이썬 파일만 만약에 이가 그 my.py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 임포트 구문들을 다 적어놓고 주피터에서는 from my 임포트 별 이라고 명시하시면 여기에 있는 임포트문 여기 한 번에 다 들어와요. 코드 재사용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비슷한 경우가 우리 저거였거든요. 그 헬퍼. 근데 이게 임포트가 너무 많아지면은 요거 하나 임포트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임포트를 했고요. 주로 제 코딩 스타일은 이제 부모 패키지들이 있으면은 프롬을 명시하면서 프롬에 이제 좀 자세하게 적어놓고 마지막에 임포트 들어가는 거는 그냥 클래스 이름이나 함수 이름 하나만 딱 집어넣는 케이스예요.
언더바가 들어간 애들은 함수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애들은 클래스예요. 근데 뭐 임포트 구문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sk런 안에 나이브 베이스라고만 해놓으면은 실제 코딩할 때는 네이브 베이스 점 가우시안 MB 코드가 좀 길어지겠죠. 임포트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데이터는 일단 불러왔으니까 패키지는 불러왔으니까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익숙한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쓸 겁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는 9번 예제에서 가져오는 게 있었으니까 코드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자, 요거 이제 KNN으로 해볼게요. 코드는 이미 많이 봤으니까 그냥 빠르게 갑시다. 자, n 네이버스는 3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knn.fit 일단은 x하고 y를 먼저 쪼개야죠. x, y부터 쪼갭시다. x는 오리진.드롭 이렇게 해서 쪼개고 y는 오리진에서 얘만 취하면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밑준비 다 됐고요. 여기다가 x하고 y를 줘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y.preD는 프리딕터 얻어서 예측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도 스코어는 이렇게 점수 줘서 점 밸류스 정확도를 출력했습니다. 이 코드는 엄청 익숙하죠. 자, 이제 여기에 오늘 이제 들어갈 얘기예요. 주피터 노트북 자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소스 코드 형태로 작성하면 동작을 안 하는 기능들이에요. 주피터 기능 중에 주피터 매직이라는 게 있어요. 주피터 매직의 특징은요, 명령 앞에 퍼센트가 붙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냥 코드 블록 만들고요. 가장 일반적인 주피터 매직이에요. 요거는 그냥 임시 코드니까 잠깐 보여드리고 지울 겁니다. 퍼센트 하면은 여러 개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 2개가 붙는 게 있고 하나가 붙는 것도 있어요. 자, 퍼센트 2개 하고서 HTML 이라고 명시하면은 이 블록은 이제 HTML 소스 코드 블록이 돼요. 완전한 웹페이지 소스 코드를 다 짜도 동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멀쩡히 다 동작하고요. 그래서 주된 용도는 대시보드 직접 만들기 귀찮아하는 애들이 여기서 그냥 HTML 페이지 짜서 대시보드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서 스타일 하나 정의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HTML이 그대로 돌아요. 이걸 사용하면 여기서 카카오 오픈 API 연동하는 코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적으로 다 때려박아요. 보통 여기부터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 분류돼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활용 케이스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한 HTML에 넣은 건데 여기에서 select 뭐 한 다음에 옵션 1 이런 식으로 2부터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드롭다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드롭다운의 선택사항에 따라서 밑에 있는 파이썬 코드들이 착착착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 분야도 있어요. 뭐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제 HTML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단 여기서는 주피터 매직이라고 하는 부분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래밍 하나 더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거는 임시 코드였으니까 빼겠습니다. 자, 주피터 매직이 제공하는 코드들 중에요. 퍼센트 2개, 타임 it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만 출력돼야 되는데 출력량이 갑자기 엄청 늘어요. 그렇죠? 이 time it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은 time it이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퍼센트 두개 time it 명령이 상단에 명시된 블록은 기본적으로 100회의 에폭을 갖습니다. 그냥 100회 실행한다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그 각 회차마다의 실행 시간에 대한 평균을 마지막에 출력합니다.
쭉 실행해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100 루프 이치라고 적혀 있죠. 그동안 보통 이제 11.1ms 한번 실행할 때마다 이 정도의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 정도 오차는 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100번씩 루프 돌 필요가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회차 옵션을 추가하면 그 반복 회차를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드는 100회 반복 후 평균 실행 시간 측정이고요. 자, 여기 넘어갈게요. 자,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하나 더 넣을 거예요. 넘어가도 되죠? 자, 얘는 1회만 실행 후 시간을 측정해 볼게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시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R 1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N1 파라미터 2개. 이렇게요. 위에 필기만 좀 수정합시다. 이 주피터 매직을 쓸 때 퍼센트가 한 개 붙는 경우가 있고 두 개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개 붙는 경우는 주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한 줄 단위로 그 영향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타임 it이라고 하는 이 코드가 여기에 없고 여기서 이렇게 퍼센트 하나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거는 요 한 줄에 대한 성능만 측정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원래 파이썬에 없는 개념인데 변수의 유효성 범위가 요 라인을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 변수를 다음 라인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퍼센트 2개만 쓰거든요. 퍼센트 2개짜리 주피터 매직은 그 블록의 영향력을 다 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R하고 N 파라미터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면은 마이너스 R 파라미터는요 몇 번
루프 돌지예요. 를 설정을 하고 몇 돌 것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r에다가 100이라고 넣으면 루프가 100번이죠. 얘는 각 루프당 몇 번 실행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r이 5고 n이 3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or r in range 0부터 5 for n in range 0부터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성능을 측정할 때요. 성능을 측정할 때 학습 시간에 대해서까지 성능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이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시스템에 탑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들이 서비스에서 직접 뭔가 리얼타임으로 클릭하거나 입력하는 값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된 걸 가지고 예측치를 뽑아서 사용자한테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성능 측정은 요거에 대해서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딕트. 이게 실 서비스에 탑재될 기능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한 줄의 실행 시간은 1초 미만으로 나와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에서 뭔가 입력했는데 3초 동안 애가 먹통이야. 승질 급한 사람은 핸드폰 집어 던질 거예요. 보통의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그 수업의 짜임새 자체가 성격이 아카데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적인 성향이 굉장히 짙은데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은 연구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사용자들을 어떻게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 모형들이 쓰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KNN으로 실행 시간을 분석을 해봤어요. 자, 한 번 돌렸더니 96%에 16ms 나왔대요. 그러니까 0.016초 나온 거죠. 현실에서 이런 속도가 나올 거라는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워낙 정제가 잘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행 속도하고 정확도가 거의 깡패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예제들이 이 데이터셋을 많이 쓰는 거고. 지금 개요가 KNN으로 하고 있었죠? 개요 좀 확인할게요. KNN. 자, 이번에는 나이브 베이즈 모델입니다. 코드 구성은 KNN하고 똑같아요. 거의 사이클런의 모든 코드가요, 흐름이 똑같아요. 자, 얘는 그냥 한 번만 실행해 볼게요. 1회만 실행 후 시간을 측정해 봅시다. MB는
가우시안 MB라고 해서 객체 만드시고요. 자, 나머지 코드 한번 유추해 보세요. 위에 코드랑 비교해서. mb.fit xy y 프리드는 mb.predict x 정확도는 똑같습니다. 네, 실행하면 얘도 96% 나오네요. 이제 이 녀석의 성능 측정을 위해서 주피터 매직 코드 위에다 추가하고 다시 실행해 보세요. 6.27초 나왔죠. 6.27ms. 얘는 16ms. 자, 이 나이브 베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보다도 굉장히 수학적인 애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해보면 클래스가 주어졌을 때 독립변수의 조건부 확률에 조건부 독립 가정을 추가한 분류기래요. 얘는 그 각 사건이 독립이라는 그 가정을 갖고 진행을 하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예시는 그래서 스팸 메일 분류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언어 분류에 좀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그 사이킥 런 레퍼런스를 이제 읽어보면은 독립 변수의 조건부 확률에 조건부 독립 과정을 추가한 분류기다.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각 사건이 독립이라는 가정을 깔고 간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되게 순진한 가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되게 적은데 그냥 꿋꿋하게 가정하고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필기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나이브 베이즈 정리에 대한 공식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공식을 여기에 제가 그 라텍스로 적기에는 수식이 좀 복잡해서 관련 사이클런 레퍼런스 페이지를 URL을 제시하는 걸로 대신할게요. 그래서 공식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할 수 있는 링크는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요 예제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각각의 이제 성능 측정 방법을 살펴봤고요. 요번에는 이제 이 두 가지 분석 모델에 대해서 각각 학습 시간과 예측 시간을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학습과 예측에 대한 실행 시간 비교입니다. 자, 1번. 학습 시간 비교. 자, 일단은 MB부터 갈게요. 가우시안 MB 만들고요. 각각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퍼센트 하나, 타임잇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N1, 그 다음에 MB.fit 해서 XY, 그리고 KNN은 K 네이버를 클래스파이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웃을 3개 찾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KNN이 학습하는 시간도 확인을 합니다. 자, 비교해보면은 KNN이 학습 시간은 훨씬 작아요. 물론 한 번밖에 테스트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테스트해서 그 비교를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학습 자체적으로는 KNN이 훨씬 발전된 알고리즘이고요. KNN이 학습에 걸리는 시간은 짧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측 시간을 비교해 보죠. 자, 이 코드 조금 전에 썼던 코드 다시 한번 복사해서 밑에다 넣으시고요. 잠깐 기다릴게요.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앞에서 이제 학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예측만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이 타이밋 명령 안에 갇혀 있는 구문은 그 다음 라인에서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돼요. 오래 걸리는 코드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프리딕트에 대한 실행 시간을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타이밋 명령 들어가고요. 자, mb.predictx. 자, 그 다음도 knn.predictx.
자, 이거를 비교하면은 예측 시간은 가우시안 NB가 보통 빨라요. 자, 한 10배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이것도 지금 컴퓨터 성능 때문에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테스트해서 돌려온 거를 보면은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170 마이크로 세컨즈가 나와요. 이 MS라고 하는 단위가 밀리세컨드라고 해서 1000분의 1초 단위예요. 근데 마이크로초라 그래서 아까 위에 보면 단위가 나왔는데 뮤S라고 나오는 애가 있어요. 얘는 마이크로초라 그래서 1000분의 1초에 대한 1000분의 1초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 코드의 실행 시간이 170 뮤세컨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한 1000배 정도 느리게 나오고 있어요. 아, 1000배까지는 한 100배 정도? 취업하시면 컴퓨터 좋은 거 사세요. 자, 단순히 이제 성능 시간에 대한 비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능 측정 지표는 메모리예요. 자, 사용되는 메모리 계산인데요. 일단은 메모리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패키지 설치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패키지 설치니까 PIP로 하면 되겠죠. PIP 뭐 인스톨 업그레이드 넣으셔도 되고 메모리 프로파일러라고 하시면은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메모리 프로파일러는 파이썬 패키지가 아닙니다. 파이썬을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진 패키지예요. 그래서 임포트 방법이 달라요. 이제 파이썬 관련 내용을 이제 처음에 도입부에 보면은 그 100이면 100 나오는 얘기가 파이썬은 겁나 느리다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보조하기 위해서 C나 C++ 같은 언어가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보통 나오는 이야기고요. 네, 태생 자체가 느려요. 그러니까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코드를 작성하면은 여러 줄을 동시 실행을 해요. 그 이제 멀티스레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모든 파이썬 코드는 싱글 스레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00개의 작업을 동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실행을 해요.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머들은 사실 파이썬이라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느려 터져서. 왜 그랬는지까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방식 때문에 되게 많이 느리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의 상식으로 보면 에폭을 만약에 500을 설정했다라고 하면은 최소 그거를 한 2, 30개 단위로 끊어서 에폭을 한 번에 돌려야 돼. 한 번에 20개씩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씩 다 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어제 했었던 K폴드 있죠.
그 K 폴드도 만약에 우리가 폴드를 5개라고 하면은 5개를 쪼개서 한 번씩 한다고요. 근데 그거를 모조로 바꾸면 5개 폴드를 한 번에 다 돌려요. 실행 시간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는 원리예요. 뭐 어쨌건 그래서 얘를 임포트 할 때는요, 외부 라이브러리 로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파이썬 코드에서는 로딩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반 파이썬 코드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보통 파이썬 py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은 파이썬 한 칸 띄고 뭐 hello.py 이렇게 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해요. 이거 명령어 내리기 싫으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F5키 딱 눌러버리는 거고. 근데 여기에다가 옵션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때 명령어 단에서 인설트하는 패키지인 거지 파이썬 소스 코드 모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로딩할 때 %load ext 메모리 프로파일러 이렇게 로딩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그 코드 블록 상단에 %2개 memit 명령을 명시하면 해당 블록이 실행되면서 소비되는 메모리 용량을 산정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통째로만 할게요. 뭐 실행 학습하고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하진 않고 일단 가우시안 MB에 대해서 메모리 사용량 확인해 봅시다. 코드 복사해 놓고 위에 memit이라고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서 메모리가 249.21MB를 썼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윈도우에 보시면 작업관리자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 컴퓨터 작업관리자 화면인데 코드는 조금 이따가 오픈할게요. 자, 확대하려고 캡처를 떴어요.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작업관리자라고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작업관리자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강제 종료시킬 수 있고요. 마우스 우클릭하면. 그 다음에 성능으로 들어가면 내 CPU나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게 모니터링이 돼요. 지금 이쪽에 이제 사용 중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램 카드가 8기가짜리가 꽂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지금 7.9기가를 쓰고 있대 이미.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메모리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0.1기가, 즉 100메가 정도밖에 못 써요. 100메가 안에서 내가 메모리를 써야 컴퓨터를 쾌적하게 돌릴 수 있는데 벌써 분석 하나 돌렸더니 이걸 초과했죠. 그렇게 되면 그 컴퓨터는 페이지 파일이라 그래서 메모리 대신에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 대신에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컴퓨터 속도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져요. 왜냐면 하드디스크하고 메모리의 성능 차이는 비교 불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 성능으로는 사실 데이터 분석하면 안 돼요.
가용 메모리가 1기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사실 개발용 머신으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사무용 머신이에요. 제 거는 메모리가 64기가예요. 메모리만 100만 원 넘게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한 거랑 이거 산 거랑 실행 그 속도 차이가 너무 나니까 당황스러워. 결국은 비싼 게 좋은 거다. 자, 마지막으로 KNN 코드만 밑에다 갖다 붙여놓으시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KNN 분석한 코드, 또 코딩하기 번거로우니까 독사해서 가져옵시다. 자, 얘도 KN 하나 돌리는데 249메가가 메모리에서 사용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메모리 사용량이 그 꾸준하게 249메가라는 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그만큼까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순간적 사용량이 이만큼 된다. 이걸 다 사용하고 나면은 프로그램들은 사용 메모리를 반납을 해요.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해서 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카데믹적인 측면만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들만 위주로 해서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이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머신적인 성능 평가 지표도 같이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머신 성능 평가 지표에 따라서 하드웨어 견적이 바뀌어요. 자,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뭐냐. 아까 96% 이거 출력되는 거. 요거 PDF로 바꾸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만 제가 주석으로 막아놓고 여기만 다시 실행한 다음에 배포할게요. 정확도 96% 이렇게 출력되는 게 PDF로 바꿔봤더니 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실제 실습하실 때 요거 주석 빼세요. 실습에서는 주석 해제하세요. 자, PDF 파일 단톡방에 올렸고요. 자, KNN하고 나이브 베이지 모델 곁들여서 같이 소개를 했어요. 결국은 둘 다 분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던 그 앞에서 했었던 분류 관련 실습 예제를 KNN을 나이브 베이지로만 바꾸기만 하면은 이거 관련된 실습 예제가 그대로 구현이 돼요. 근데 코드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또 해보는 거는 좀 효율성 면에서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이브 베이지를 요 정도만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도학습에 대한 모든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비지도 학습, 군집으로 넘어갈게요. 오후부터. 자, 오전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이거 드린 거 한 15분 정도면 정리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전 남은 시간에 이거 실습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점심시간 끝나면 새로 내용 들어갑시다. 자, 여기까지요.